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김영현입니다. 민족사의 맥을 찾아서 1부에서는 우리 역사의 원동력인 민족주의와 민족사의 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한류 열풍사랑 의장이신 박찬화님을 모시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일제 식민사관에 의해 어떻게 왜곡되고 조작됐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함께 하면서 우리 역사가 단지 과거사가 아닌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대사이자 미래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알아봤으면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3대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는 1922년 교육시책을 설명하는 내용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먼저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럼으로써 민족혼, 민족 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그들 조상의 무의, 무능, 악행을 들추어내 그것을 과장하여 조선인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조선인 청소년들이 그들의 선조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여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라. 반드시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때 일본의 사적, 일본의 문화, 일본의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하면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인 것이다. 일제는 조선인을 조선혼이 아닌 일본혼으로 만들고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일제가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고 부정하도록 만들었다는 말씀이신데요. 일제는 왜 그런 일을 벌인 건가요? 한마디로 영원한 식민지를 만들기 위함인데요. 이 책의 99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식민지에 있어서는 그 나라 역사의 왜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이 된다. 그러나 한민족이 자신의 역사를 상실한다는 것은 곧 민족의 긍지와 자존심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역사의 왜곡과 상실로 그들은 자기 멸시와 열등감을 갖게 되며 현재와 미래에 대한 자신감 넘친 판단과 희망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식민사학은 동아주의와 직접 통치를 원칙으로 한 그들이 지배체제에 없어서는 안 될 문교 정책이었습니다. 문화식민주의에 있어서는 그 나라 역사의 왜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이 됩니다. 침략자의 식민 정책으로 야기되는 가장 위험한 결과는 민족 문화와 민족사의 말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식민주의자들은 역사를 조작하고 법을 고치며 그리고 역사의 기억을 없애려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역사와 문화를 우리 스스로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서술한 것에는 일제 식민사학의 영향이 지대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일제는 우리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벌였습니까? 식민사관은 일본의 역사보다 한국의 역사를 더 짧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은 과거로부터 쭉 식민지 지배를 많이 받았으니 식민지는 너희 조선의 운명이니 영원한 식민지를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황국 배달 고조선의 7,000년 역사를 단숨에 숨통을 끊어 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 석유 황국, 옛적에 황국이 있었다는 구절을 석유 환인, 즉 옛적에 환인이 있었다로 조작을 한 것입니다. 황국 배달 조선의 7,000년사를 환인 환웅 단군의 가족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단군 조선의 머리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단군 신화론을 들고 나왔고요.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반도의 북부는 한사군으로 한나라의 식민지였었고 그리고 곧바로 한반도 남쪽은 4세기에서 6세기 200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임나일본부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민족은 고대로부터 약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식민지였었다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식민사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군 조선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단군을 신화로 만들었다. 일명 단군 신화인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단군 조선을 사실이 아닌 신화적 허구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군 신화라는 말은 일본인 학자들이 먼저 지어낸 말입니다.
그전에는 단군 신화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1894년 도쿄 국제대학의 시라토리 구라키치 교수가 단군고에서 삼국유사에 나온 단군 사적은 한국 불교의 설화에 근거하여 가공의 선담이라고 해서 단군 설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케이오 의숙 출신 나카미치오는 1897년 조선 고사고라는 논문에서 단군왕검은 불교 승도의 망설이요 날조된 신화라고 하여 단군 신화론을 폈습니다. 민족사의 맥을 찾아서 이 책이 쓰여진 80년대 중반에서 이제 30년이 지났는데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단군 신화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놀랍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역사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우리 역사를 없애기 위해 일제가 만든 논리를 아직도 따르고 있다는 것이 참 답답할 따름인데요. 식민사관에서 주장하는 한사군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교과서에 나오는 최초의 한국 관계 기사는 중국의 한무제에 의해 정복당한 식민지 조선, 즉 낙랑 등의 한사군입니다. 즉 일본은 이전에 고조선의 오랜 역사가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조차 하지 않고 처음부터 조선은 식민지였다는 인상을 주는 그릇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2년에 일본 교과서 파동이 처음 일어납니다.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이기도 한데요. 낙랑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중국 문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낙랑군의 25개 현이 한반도 밖에 있었다는 문헌은 무수히 많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한국 학자라면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 한사군 한반도설입니다. 신채호 선생의 말씀처럼 아의 역사잖아요. 주체적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한사군 한반도설이죠. 그런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도 한국 상고사의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상고사의 쟁점으로 학술 토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역사학계가 하루속히 주체성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임나 일본설도 있지 않나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현행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인은 일찍부터 철을 찾아 조선 남단의 변환과 교섭을 가지고 있었으나 야마토 조정은 이 땅을 임나라고 불러 관가를 두었다. 그리하여 4세기 후반부터 5세기에 걸쳐서는 자주 고구려와 싸우고 백제를 그 세력하에 두고 한때 신라까지 복속시켰다. 한반도 남부의 임나 일본부라는 식민지를 경영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 역시 30여 년이 지난 2015년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엄연히 사실로 실려 있습니다. 새 일본 중학교 교과서 8종 중에 4종의 임나라는 기술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가 왜곡한 한사군설이나 임나 일본부설은 중국이 동북공정의 근거 자료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어로 한 다이너스티로 검색해 보시면 한 나라의 지도가 나오는데요. 한반도 북부를 모두 차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거의 북한 지역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식민지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한사군의 핵심 치소인 낙랑군이 평양 대동강 유역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문자와 문명이 여기서부터 나왔다고 중국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구려도 이 한사군에서 나왔다고 중국은 거리낌 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사군 한반도설을 우리 학계가 주장함으로써 동북공정을 오히려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죠. 일제식민사관과 동북공정은 판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가 우리 역사에 끼친 해악이 정말 상상 이상이군요. 이건 왜곡을 넘어 우리 역사를 말살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일제 식민주의자들은 과학의 이름 아래 식민지 한국의 역사를 자기네 일본 역사와 똑같거나 그보다 짧고 왜소한 역사로 만들어 우리 민족의 강한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민족 문화의 뿌리를 뽑아 없애려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 교과서가 본질에 있어서
일제시대 군국주의적 환상의 털을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근본 동기는 초라한 저들의 일본사를 미화하고 과장하려 한 데서 비롯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일본사는 약간 과장한다거나 미화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날조하여야만 충분히 일본 민족의 자존심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점에서 한국사 왜곡의 근본 동기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웃민족의 역사를 중상모략함으로써 자기 나라의 역사를 영광되게 하자는 속셈인데요. 일제의 한국사 왜곡은 일제 무력 침략에 이은 문화 침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 왜곡으로 인한 식민지 잔재라고 할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물든 외색 문화나 언어 풍습 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리가 어린 시절 배웠던 동요들이 있는데요. 학교종이 땡땡땡이라든지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라고 하는 노래를 아실 겁니다. 근데 이런 노래들이 일본식 음계 또는 일본의 개사곡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지금도 배우고 그리고 흥얼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려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도 언론에는 부모를 버리는 자식 관련한 뉴스가 종종 나오는데요. 현대판 고려장 사건이라고 뉴스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고려장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일제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아직도 버젓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대문이 국보 1호이고 동대문이 보물 1호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숭례문을 조선 보물 1호로 지정한 것은 일제강점기였던 1934년 조선총독부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가또 기요마사가 숭례문을 통해 한양에 출입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고 합니다. 번호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호의 상징성은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이 많이 있네요. 문화를 바르게 하려면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문화를 바로 보려면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거꾸로 역사를 모르면 문화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요. 고시래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시래를 백과사전을 찾아보면요. 물놀이, 산놀이, 뱃놀이를 갔을 때나 들에서 음식을 먹을 때 먹기 전에 자리 밖으로 고시래하고 음식을 던지는 일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그 유래를 뭐라고 하냐면 옛날 고시성을 가진 지주가 있었는데 마음이 후덕하여 소작인의 가정사정을 참작하여 소작료를 감하여 주거나 면제해 주었으므로 고마운 고시에게 감사의 뜻으로 고시래라고 하고 음식을 조금씩 던졌다고 합니다. 사전에 나오는 설명인데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설명이고요. 태백일사 규원사화의 배달국 개천 관련 기록을 보면 환웅천재께서 고시래로 하여금 먹여 살리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니 이를 주곡이라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배달국 시대부터 이 나라 백성을 먹여 살리는 일은 오늘날의 농림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고시래가 담당해 왔기 때문에 고시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에서 고사를 지낼 때 고시래 고시래 하고 외치는 풍습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해석이 맞겠습니까? 책에는 의상문화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117쪽을 보시면 생활문화에서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 주는 것은 의상이다. 남자는 상투를 틀고 여자는 댕기를 매는 민족 고유의 머리형은 뒷날 중국 문화의 강력한 영향을 받았는데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생활풍속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댕기머리는요, 지금은 댕기라고 하는데 원래는 단기였습니다. 단군 사당에 가서 빌었다는 표시입니다. 상투는 우리 고유의 헤어스타일인데요. 상투는 다른 말로 상두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상투를 틀 때는 앞으로 4번, 뒤로 3번을 감아서 상투를 올리곤 했는데 이것은 북두칠성의 기운을 내려받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문화와 풍습은 역사를 모르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문화와 역사가 왜곡 날조된 과정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 왜곡의 중심에 있는 식민사학이 아직도 우리 역사학교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참담하지 않습니까? 네, 저자는 책에서 해방 후 40년이 가까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제 식민사 간의 잔재가 도처에 남아있다고 개탄했는데요.
이 책을 쓰신 후 30년이 지나서 이제 해방 후 7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역사는 식민사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80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자이신 박성수 교수님은 현장에서 역사 강복을 위해서 매진하고 계십니다.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환단고기 책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 맥, 즉 국통맥이 제대로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 69페이지에 보시면 환단고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지던 당시인 80년대 중반에는 이제 환단고기 책이 세상에 드러난 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환단고기 책을 중심으로 하여 대한사관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박성수 교수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의 노력으로 대한사관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민족사학자들의 노력과 이 환단고기 등으로 민족사의 진실이 많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발해의 시조 고왕의 동생인 대야발이 719년에 썼다고 전해지는 사서가 있습니다. 단기고사인데요. 이 책에는 신채호 선생의 중간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간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2000년사에 대한 실사가 반드시 있을 터인데 지금까지 상고할 자료가 없었던 것은 여러 번 병화를 경험하여 사료를 능히 보존하지 못한 탓이라 하여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하였더니 이 단기고사의 원본이 나왔으니 누가 기뻐하여 읽지 아니하며 누가 후세에 전하지 않을 것인가. 실로 단기 2000년사가 다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으니 참으로 천고의 기사라 할 것이다. 이 단기고사에서 고조선 2000년 역사가 드러났다고 신채호 선생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단고기 책을 통해서 한민족의 9000년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신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살아계셨다면 단기고사 서문에 밝힌 그 내용보다 더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단재의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역사는 애국심의 원천이다. 고로 사필이 강해야 민족이 강하고 사필이 용감해야 민족이 용감하다고 하셨는데요. 이 참된 역사를 밝히는 용감한 사필로 우리 역사가 하루빨리 바로잡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박찬화 한류열풍사랑 의장님을 모시고 민족사의 맥을 찾아서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족사의 맥을 찾아서 이 책의 서문에 담겨있는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역사 속에는 민족혼이 담겨 있어야 한다. 혼이 죽은 역사, 고금이 절단된 역사는 민족사가 아니다. 우리는 사대주의와 일제식민사관으로 끊긴 민족사의 맥을 다시 이어야 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민족사학을 제야에서 강단으로 끌어올려 우리의 위대한 상고사를 재건하여야 한다. 민족사의 맥을 찾는 길은 바로 상고사의 진실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이 찾고자 했던 민족사의 맥을 찾는 참된 역사를 밝히는 용감한 행진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나를 되찾는 데는 일대 정신교육 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정신교육에는 역사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박은식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절실히 와닿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아름다운 나라.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소망이자 민족의 염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일제 식민사관과 사대주의로 인해 민족사의 맥이 단절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식민사학의 잔재가 남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참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데요. 동북아의 역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정신적 열등감을 버리고 하루속히 아름다운 정신적 강대국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위대한 상고사를 재건해 민족사의 다물을 이뤄나가야겠습니다.